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아까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했죠. 예, 필사를 하면서 야구를 봤고요. 오늘 LG 트윈스가 승리했습니다. 예, 아주 잘했어요. 예,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정견이하고 운동 갔다 왔습니다. 정견이하고 저 동네 앞에 놀이터 쪽으로 가서 걷기와 팔굽혀펴기 운동을 좀 하고 왔더니 몸이 좀 개운해진, 뭔가 좀 기분이 좋네요. 운동하고 났더니만. 자, 이번 시간엔 돈의 철학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예, 돈의 철학을 읽고, 내일 제가 일이 예약이 돼 있거든요. 경남 고성, 포항에서 물건 싣고 경남 고성에서 물건 하차하고 8시에 이제 상차하기 때문에 한 6시에는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오후 일도 잡아놨기 때문에 내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되는 데까지 미디어북을 하고 저는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 어떻게 돈을 벌고 쓸 것인가. 자, 어떻게 돈을 벌고 쓸 것인가. 누구는 돈을 쓰는데 행복을 느끼고 누구는 돈을 모으는데 행복을 느낀다. 저는 돈을 쓰는데 행복을 느낍니다. 예, 모으는 것보다. 뭐 물론 모아서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보면 흐뭇하긴 한데, 그래도 쓰면서 행복을 느끼는 편입니다. 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 좋은 음식, 아늑한 집, 그리고 휴식과 여가도 필요하다. 정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책을 읽고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하며 지적인 교류도 해야 한다. 여기에 가정도 화목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돈이 모이면 그 돈을 잘 쓰기 위해 머리를 짜낸다.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는 돈은 나쁜 것이라는 관념이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돈을 혐오한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혐오는 위선일 뿐이다. 예. 돈은 인간의 욕망 추구에 필요한 자원이며 행복의 중요한 촉매제이다. 돈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남들의 체험에서 나온 그런데 그 생각들이 대부분 남들의 체험에서 나온 것들이다.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복사기와 같이 남의 생각을 복사해 살아간다.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생각은 극히 적다. 스스로 설정한 인생관 및 가치관에 기초한 생각은 더더욱 적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한다. 예,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는 생각에 절대적인 부분들은 다 남들의 생각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많죠. 절대적인 비율로, 그게 절대적인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결국 그런, 뭐랄까, 그런
감옥이라면 감옥, 그물망 같은 어떤 그런 거라면 그런 거라고 비유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절대적인 자기로 거듭 태어나는 게 깨달음이라고 친다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게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자기의 언어를 씁니다. 예, 쓰는 것라고 합니다. 저 잘 모르니까. 예, 그게 이제 선불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상인데, 그래서 선문답 같은 걸 하면 이상한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요. 뭐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전형적인 예이다. 돈은 나쁘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돈은 좋다는 체험과 다르다. 그리하여 돈이 좋다는 자신의 체험을 감추고 돈이 싫다고 거짓말을 한다. 돈을 싫어하면 돈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돈이란 좋은 것이며 많이 벌고 많이 가질수록 존경받는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가까이 온다. 저 돈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가까이 안 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예. 돈에 대한 언급은 일종의 문화적 금기이다. 그 배후에는 불경, 성서, 코란, 유교 경전 등의 근거를 두고 있어 수백 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돈을 천하게 여기는 유교, 불교,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사회도 돈에 대해 이중 감정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욕심을 내려놓는 거에 대한 경계의 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게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돈이나 특히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괴로워하는 거는 또 원치 않거든요. 돈을 좋아하더라도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돈에 집착해서 괴로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돈이 저에게 달라붙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예. 특히나 남들을 해하면서까지 돈을 벌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벌면 괴로워요. 예. 괴롭더라고요. 괴롭고 끝이 안 좋고 항상 불행이 뒤따릅니다. 예. 그렇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정당하게 일해서 건전하게 돈을 벌고 싶지. 뭐 복권도 저도 삽니다만, 로또 복권을 삽니다만, 그 로또 복권 같은 것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요. 저는 사실은 뭐 누구한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를, 모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의를 봐서, 적은 확률이지만 뭐 한번 해보겠냐 해서 거기에 합의를 봐서 참가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의 돈을 뺏는다 하는 의미는 없죠. 거기에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 그 복권 사면 40% 정도는 기부가 된답니다. 네. 그 40%가 우리 공동체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복권은 사요. 네. 또 좀 이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세계 여행도 좀 다니고,
집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뭐 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넉넉히 사고. 여행이 제일 크긴 한데 예,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고 싶은 게 제일 크긴 해요. 예. 아이고, 일로와, 내놔. 야, 예. 정견이 혼자 놀아 이제. 아빠 많이 놀아줬잖아. 알았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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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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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빠 물 거야? 아빠 물 거야? 응? 아빠 물 거야? 뽀뽀 뽀뽀 뽀뽀. 이 뽀뽀 잘 안 튕기는데. 어디까지만? 예, 여행. 예, 여행이 지금 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좀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게도 여행 다니기 힘든 여행은 다니기 힘들고 좀 편안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죠. 또 하나는 일하는 거에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 좀 공부에만 좀 전념하고 싶다 이런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욕심이죠, 뭐 욕심. 네,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돈에 대한 자, 했다. 뽀뽀했다. 아이 이쁘다. 돈에 대한 생각이 생각의 전형적인 돈에 대한 생각이 전형적인 예이다. 돈은 나쁘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돈은 좋다는 체험과 다르다. 그리하여 돈이 좋다는 자신의 체험을 감추고 돈이 싫다고 거짓말을 한다. 돈을 싫어하면 돈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돈이란 좋은 것이며 많이 벌고 많이 가질수록 존경받는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가까이 온다. 여기까지 있군요. 돈에 대한 언급은 일종의 문화적 금기이다. 그 배후에는 불경, 성서, 코란, 유교 경전 등의 근거를 두고 있어 수백 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돈을 천하게 여기는 유교, 불교,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사회도 돈에 대한 이중 감정을 갖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이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생각을 낳는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 생각이 부정적일 때 악순환이 된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 비결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내 마음을 내가 조작해야 한다. 특정의 생각을 가지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자와 빈자로 향방이 달라진다. 남들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돈의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축복이다. 예, 요즘에 이런 어른 있죠? 어른이 계시죠? 저기 어른 김창하, 그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소장 대행이었나요? 아무튼 소장의 은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른 김창하 그런 분은 참 멋지게 돈을 썼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시죠. 돈도 뭐
한의사 하시면서 번 돈이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을 하면서 또 번 돈이고 하니까 사회에 엄청난 교훈과 선순환을 남겨놓으신 거죠. 예. 정말 존경합니다. 예. 조지 오웰 1903년에서 1950년이 1936년에 발표한 소설 염난의 비상에서 주인공 고든 콤스톡은 결혼식에 인용하는 고린도서의 구절을 그 시대에 빗대어 인용하기를 즐겨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사랑을 돈으로 바꾸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나의 말은 요란한 꽹과리와 같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갖 신비를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더라도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희망, 돈,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돈입니다. 84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는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을 것이다. 고든은 돈과 물질주의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고통스럽고 비천한 삶을 살아온 뒤 가난한 자는 결코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엽실의 염난이 상징하는 부르주아적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염난의 비상이라. 재밌겠어요. 저는 어저께 어저께 읽었죠. 조선시대 최영숙이라는 그 여인의 삶을 접하고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진짜 멋진 인텔리 여성이 될 수가 있었는데 조선에 와서 그 고생을 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임신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그런 인생 역정이 조금 충격적이었고, 그 최영숙이라는 분은 공부를 좀 더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스웨덴에서 경제학 공부를 학사만 마치고 귀국을 한 것이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 공부를 한 10년 정도 더 해서 박사도 하고 이 정도는 됐어야 뭔가 좀 더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쉽더라고요. 대단히 똑똑하시고 선구적인 분이셨던 것 같은데 명복을 빕니다. 네. 옛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보았나? 중국에서 돈의 최초 기록은 관자 BC 26년에 나온다. 돈은 입을 수는 없지만 따뜻하게 하고 먹을 수는 없지만 배를 채울 수 있게 한다. 옛 임금들은 재물을 비축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했다. 1700년 전의 노포는 전신론 300년에서 다음과 같이 돈을 묘사했다. 돈은 정신적인 것이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한다. 돈은 계급이 없지만 존경받고 지위가 없어도 환영받는다. 돈은 전쟁을 평화로, 죽음을 삶으로 바꾼다. 돈이 없어지면 사람은 비천해진다. 돈에는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힘이 있고 사회의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옛 중국의 많은 학자와 관리들은 돈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주화의 사용을 반대했고 곡물과 옷감 등의 물물 교환을 선호했다. 공우 BC 124년에서 BC 44년. 공우는 주화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70년 전에 오수전 가로 열고 BC 118년 한무제 때 주조하여 AD 621년 당구조 때에 없앴다.
예, 오수전이 등장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주조의 죄를 지었다. 부자들은 집안 가득히 주화를 쌓아놓고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줘도 머지않아 부자들에게 싸게 팔아버리고 마침내 도적이 된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악이 끊이지 않는다.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 통가섬 추장도 같은 취지로 돈의 폐단을 역설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주화는 오래 두어도 썩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음식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고 혼자서 간직하며 인간성을 버린다. 통가섬 추장님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돈의 저장성으로 인한 돈의 폐단을 간파한 옛 중국인들과 통가섬 추장의 해안과 통찰력이 뛰어나다. 근데 그 전에 읽다 말았던 왜 그들은 부자가 되는가, 여기서 좋은 돈을 그냥 금이나 현물, 은 이런 선물이라고 주장을 하던데, 이런 그 돈의 폐단을 저들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부정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무슨 의도인지 도저히 참 모르겠는데, 완전히 기본을 망각한 척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 놓고서 매년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금리로 인해서 부가 다른 엉뚱한 곳으로 집중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이런 폐단이 생겨요. 돈 그냥 저장해 놓고 돈은 돌지 않고 저장해 놓기만 하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 1737년에서 1805년의 허생전에서 허생은 과일과 말총의 매점매석으로 100만 냥을 만들어 변산의 도적대를 데리고 무인도로 들어간 뒤 배를 모조리 불태우고 50만 냥을 바다에 쏟아 버린다. 공동체의 유무상통에 필요한 돈보다 많으면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것을 염려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 연암 박지원 선생님도 참 헛똑똑인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조상님을, 네? 우리 선조를 이렇게 비난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 도적대들은 무인도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버렸는데, 그 무인도는 아마 아비지옥으로 변했을 거예요. 아비지옥으로. 돈만 없앤다고 무슨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처럼 대동세상, 천국 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짧은 생각인지 참 조금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80쪽까지만 읽으면 되겠네요. 유대인은 돈을 어떻게 해볼까? 유대인 중에 부자가 많은 이유는 돈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돈을 멸시하거나 죄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교는 돈이나 재물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멀리한다. 예수교는 돈을 줄곧 악으로 가르쳤다. 예수교는 청빈을 미덕으로 삼고 돈, 섹스, 재물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라고 가르친다. 부나 쾌락이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유대인은 이런 견해를 자신감의 부족으로 여긴다. 유대인은 지나침을 경계하는 가르침, 토라, 가로 열고 토라, 가르침으로 자신을 통제하여 부나 쾌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을 다스려 부나 쾌락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해변에서 발을 단단히 딛고 있으면 파도에 쓸려가지 않는다. 발이 불안하면 파도에 쓸려간다고 가르친다. 유대교는 예수교나 유교, 불교처럼 청빈이라는 관념이 없다. 돈은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은 돈으로 많은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유대인은 예수교가 돈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돈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다. 돈은 찬양이나 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돈은 사용 방법에 따라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된다. 세상에는 돈을 인간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지나치게 천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는 유대인에게 그릇된 생각이다. 돈은 더러운 것이니 관심이 없노라고 경멸하는 유대인은 없다. 가난은 시에서는 아름답지만 생에서는 추하다. 설교에서는 가난을 좋은 것으로 찬양하지만 생활에서는 싫은 것이다.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지론이다.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돈이 많다 또는 인간성이 좋다 등이 아니라 기부를 얼마나 하느냐를 따진다. 유대교는 소득의 20%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라고 가르친다. 탈무드에는 돈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빈천, 언쟁, 빈 지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것은 텅 빈 지갑이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이다. 성선은 빛을 비추고 돈은 따뜻함을 베풀어준다. 금화소리가 울리면 욕하던 입도 다물어진다. 부귀는 요새이며 빈곤은 폐허다. 돈에 관한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현실적이다. 탈무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 밀착한 합리정신과 현세 철학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교와 달리 탈무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 대한 비관주의나 이상주의와 거리가 멀다. 가혹한 현실과 인생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살아가는 태도다. 근데 이거는 조금 탈무드를 먼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속사정이 있죠. 성경에서는 돈의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합니다. 네. 근데 그것을 했죠. 유대인들이.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리대금업을 남, 그, 남들이 하지 않는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은행 이 고리대금업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부가 쌓여갔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그 전까지는 뭐 유대인들은 어떻게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탈무드 말이 뭐 얼마나 좋은지에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역사의 대부분을 천대받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유대인 거주지역 그 게토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갇히다시피 하면서 살았는데 르네상스 이후로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쌓아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탈무드의 근데 뭐 가르침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뭐랄까 현실적이고 좀 기회를 잡는 뭐 그런 법.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좀 이기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게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좀 예전에 좀 읽어봤을 때 보면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르게 좀 세속적인 면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이 유대인들 심성에서 자본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아, 학대를 받던 민족이라 거기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져야 하고 계산도 빠르고 그런 게 합쳐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왜 돈을 버는가? 돈이라는 먹구름이 끼어 있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돈은 행복한 삶을 받쳐줄 든든한 지원군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니 돈을 버십시오. 프로건투 프로모터 돈 킹이 하버드 MBA 학생들 앞에서 한 말이다. 돈 킹이 흑인 1931년부터 뭐 지금 현재까지라고 돼 있는데 흑인 네 이렇게 툭툭 해가지고 왜 마이크 타이슨 경기할 때 보면 꼭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유럽에서 70년 동안 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번 헝가리 출신의 코스톨라니 1906년에서 1999년 코스톨라니는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꼴보기 싫은 놈들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놈들 앞에서 또 내가 싫어하는 놈들 앞에서 마음 놓고 괴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서 좋다고 표현했다. 예, 재밌는 이유네요. 예. 한 기업가의 고백이다. 그는 고리대금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이자를 뜯어먹고 사는 일이 떳떳하지 못해 항상 불편했다. 고리대금업을 청산하고 청계천에 양복지 도매상을 냈다. 양복지가 잘 팔려 또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것도 떳떳한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이 만든 양복지를 파는 것은 거강꾼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제품을 수출하여 달러를 벌어들여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진 돈을 모두 들여 한국에서 제일 큰 오디오 회사를 만들었다.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제품도 잘 만들어 미국에도 수출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졌다.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돈을 버는데 집중하지만 부자가 되면 명분 있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고 이병철 회장은 196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이때까지 그의 목표는 부의 축적이었다. 춥고 배고픈데 무슨 명분이냐는 요지의 말도 가끔 했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이 회장은 국가와 사회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사업보국, 수출보국은 삼성의 기업 정신이 되었다. 마침내 이 회장은 삼성과 국가를 동일시하고 삼성의 사장은 삼성의 사장이 아니라 국가의 사장으로 생각하고 일하자고 역설했다. 이렇듯 재력가들은 새 사업을 펼치고 어디선가 강연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나라와 기업을 공동 운명체로 생각했던 것이다. 기업가의 본령은 돈벌이가 아니다. 나는 장래성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 이병철 회장의 말이다.
그러나 신세대 벤처기업 사장들은 국가나 민족 등의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재미다. 재미있어 일에 파묻혔다. 더 재미있고 싶어 창업했다. 직원들이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들에게 돈 버는 일은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 한글과 컴퓨터의 전하진 전 사장의 인생 목표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다. 사람이 죽을 때 뭘 남기나요? 돈, 명예,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매일매일을 즐겁게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기억 아닐까요? 저는 사업을 엔조이합니다. 그래서인지 힘든 고비도 고통이라기보다는 극복의 기쁨이 예정된 장애물 경주같이 느껴져요. 뭐 긍정적이네요. 굉장히 긍정적인데 깊은 허무함이 있습니다. 깊은 허무함이 있어요. 재미든 뭐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든 엔조이를 하든 고비를 겪든 다 좀 그렇게 뭐랄까 뭔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그냥 이런 긍정적으로 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만 듭니다. 저는 이런 허무함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좀 뭐랄까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목표다. 이런 말이 조금 텅 빈 메아리 같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하루만 살고 죽을 생각도 아니면서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진실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돈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고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돈을 벌려면 돈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 돈은 모든 악덕의 근원이다. 돈 가진 자들은 사악하고 부도덕하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돈은 박애의 근원이다. 돈은 악독한 사람에게는 악의 근원일 수 있지만 나는 세상에 선을 베풀기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하겠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 참 긍정할 수 있는 말이네요. 이런 사고가 필요하겠죠. 안 그러면 뭐 돈만 벌기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유밖에 되지 않겠죠. 돈을 번다는 행위가. 돈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돈으로 좋은 것을 사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돈을 단순히 개인적 치부의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인류 공용을 위한 봉사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선용해야 한다. 부를 구할 수 있다면 나 또한 마부 노릇을 해서라도 구할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공자의 말이다. 근데 공자님은 마부보다는 더 잘한 것이 있었죠. 선생이라는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정치로는 잘 풀리지 않았고 선생이라는 일을 더 잘했죠. 자, 부자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돈을 좋아해야 돈이 들어온다. 돈을 존중하고 돈에게 마음을 연 사람에게 돈은 다가온다. 부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목표 설정은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목표가 생기면 태도가 달라진다. 생각이 목표에 집중되고 의식을 지배한다. 인간은 목표에 집중하여 노력할 때 행복하고 그 과정에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열중하면 부자가 된다. 부자와 빈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일에 대한 태도이다.
부자들은 대부분 일 중독자이며 누구보다 즐겁게 일을 한다. 음. 또한 부자들은 열정적인 학습자이다. 세계적 가부들은 엄청난 책벌레들이다. 미국의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아닌가요? 대만의 왕영경, 홍콩의 이가성, 중국 하이얼의 장서민, 미래셋의 박현주 등 모두 독서광들이다. 듣고 배우기는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덕목이다. 여기에 이제 주 표시가 있는데요. 진시황 BC 259년에서 BC 210년. 진시황은 돌멩이로 책을 헤아려가며 읽고 읽어야 할 책을 읽지 못하면 잠을 자지 않았다. 시저와 나폴레옹도 유명한 독서가였다. 링컨은 정규교육은 1년도 채 안되지만 직접 탐구심이 강해 도서관의 책을 모두 읽을 정도로 독서에 탐닉했다. 세종, 영조, 정조는 서연, 경연 및 독서를 좋아했지만 양녕대군과 연산군은 서연, 경연 독서를 무척이나 싫어했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런 책벌레들이 이루어놓은 부는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걸 좋아하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학력이나 지능과 큰 관계가 없다. 글쎄요. 돈은 가장 효율적인 사람에게 돌아간다. 16의 나이에 끼니를 잃을 돈이 없어 중학교를 중퇴하고 내몽골에서 행상으로 출발한 벽촌 출신 황광위, 1969년생이시네요. 황광위는 가장 간단한 박리담회의 상술로 35살의 나이에 중국 최고 부자가 되었다. 개인 재산만 1조 원에 달하는 유명한 괴짜 부자로 부자 되기를 쓴 영국의 잡지왕 데니스, 1947년에서 2014년. 데니스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무일푼의 히피 청년이었다. 세이노라는 부자가 밝힌 돈 버는 비결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돈이 자발적으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반 정신을 버리고 머슴 정신을 가져야 한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머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돈을 주울 수 없다. 부를 원하면 창피를 참아라 는 말도 있다. 부는 창의력과 같은 재능과 함께 근면, 성실, 노력, 절약과 같은 윤리적 덕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돈을 버는 것은 인격 실현의 한 과정이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도덕을 저버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의롭지 못한 돈벌이는 도둑질과 같다. 재물을 만드는 데는 대도가 있다. 대학의 글이다. 네. 결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돈에 눈이 어두워 이익만 추구하고 양심을 저버리면 명예는 반드시 땅에 떨어진다. 명성을 해치는 것은 타인의 참소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다. 상인들이 기록해야 할 장부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금전장부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장부이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리야, 정견아 이놈아, 아우 다리 아프다. 야, 아빠 다리 아파. 너 혼자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저리 가서 자. 얼른 저리 가.
자, 정견이 여기. 자.
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사람들은 돈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을 올바르게 쓰기가 훨씬 더 어렵다. 돈을 올바르게 쓰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은 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물의 진가는 지닐 때보다 사용할 때에 발휘되는 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부자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기 전에는 그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부의 축적 과정이 투명 정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하며 부를 이웃과 사회에 나누는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다. 대제국 페르시아를 건설한 키루스 2세 BC 600년에서 530년의 말이다. 나도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네. 그것은 타고난 본능이라서 우리 모두는 늘 가난하네. 그러나 나는 남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만 하네. 다 쓰지도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말일세. 나는 나의 넘치는 재물로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네. 나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네. 만약 그렇다면 도시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가장 행복하겠지. 나는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고 그것을 고상한 목적을 위해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네. 야,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페르시아에 훌륭한 왕이 있었군요. 풍요에는 자유와 만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양 일변도의 서양, 그러니까 유럽 일변도의 역사관이 팽배해 있어서 옛날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아주 무슨 악의 제국, 무슨 미개인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히 그 왜 300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그상 그지들을 막 괴물들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페르시아는 수준 높은 대제국이었어요. 그만한 대제국을 건설하려면 정말 높은 수준의 문화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은 잘못된 겁니다. 풍요에는 자유와 만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자유는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풍요롭다고 할 수 없다. 풍요를 큰 집에 자동차, 별장, 요트 등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의 상징일 뿐 풍요가 아니다. 현명한 부자는 부의 상징에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돈을 쓴다. 그쵸? 현명한 부자들에게 돈을 버는 것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성취감, 즉 돈을 벌어 얻는 기쁨이 더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과 식견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기쁜 것이다. 승리의 기쁨이다. 자신의 능력, 소질, 지혜, 재능을 확신하는 즐거움이다. 자신의 재능으로 바르게 돈을 벌어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기쁨은 돈을 벌어 의롭게 쓰는 것이다. 이것이 곧 부자가 되어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돈은 쓰기 위해 버는 것이다. 단지 쌓아두기만 하면 한 돈은 언젠가 그 돈을 쌓아둔 사람을 짓눌러 버린다. 정도에 맞게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미래 에셋 사옥에는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미래에셋이 참 괜찮은 회사 같네요. 그 아까 미래에셋 박천주 회장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돈 쓰기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사기 위해서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낭비한다. 진정한 부자는 무엇을 살 때 반드시 그것의 가치와 가격을 따진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싸도 사고 아무리 싸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지 않는다. 현명한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을 쓰고 싶으면 씁니다. 그러나 절대로 쓸데없는 것에 쓰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를 가치 소비라고 부른다. 예.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먹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일해서 번 돈에 그러니까 기름 넣고 이런 거 빼고 그리고 책을 지난달에는 좀 많이 샀고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 잘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돈을 그러니까 현명하게 뭐 이렇게 굴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욕망 채우는데 쓰지 않았나 제 스스로 생각해 보건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반성합니다. 예. 참 부자들의 돈 쓰기. 참 부자는 짜투리 지식입니다. 네모. 참 부자들의 돈 쓰기. 참 부자는 돈을 쓰는 철학이 명확하다. 참 부자들은 재산 규모보다 훨씬 검소하게 산다. 참 부자들은 평균 10년 된 차를 몰고 다닌다. 그들은 편안한 집에서 살고 멋지게 보이는 집에서 살지 않는다. 참 부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낌없이 쓰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 푼도 쓰지 않는다. 참 부자들은 돈의 용처를 예리하게 관리한다. 신문에 끼어오는 전단지를 공책으로 만들어 자녀에게 주는 부자가 있다. 모처럼 외식을 하면 1인당 5천원짜리로 끝난다. 1만원짜리를 시키면 호통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는 100억 원 이상의 현찰과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소유했다. 목사가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가난한 여자 집사의 이야기를 하자 그는 2억 원짜리 수표를 목사에게 쥐어주었다. 절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네. 존경할 만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 그래도 좀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 때 외식을 할 때는 좀 더 돈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5천원짜리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만원짜리 시킨다고 호통치고 이러면 좀 네, 돈 버는 건 기술이지만 돈 쓰는 건 예술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 부자는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지부에 성공하면 돈으로 덕행을 베풀어야 한다. 타인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 이는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이다. 재물이 모이면 사람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사람이 모인다. 베풀지 않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고 베풀면 모인다. 이건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뭣도 모르는 인간 하나가 대통령이 됐다가 뭐 건전재정이니 어쩌고 하면서 마땅히 써야 할 예산도
안 쓰고 그러다가 또 세금은 팍팍 깎아주고 부자 세금은 그러다가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도 떠나고 그런 자를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게 됐지 않습니까? 결국엔 대통령 자리도 물러나고 더 가관인 것은 그 이면에는 온갖 뇌물이 판치고 심지어는 쿠데타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정권을 그냥 영원히 잡고 싶어서 친이 쿠데타까지 일으키고 자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딱 윤석열을 보면 술이나 처먹을 줄 알지. 사람들을 위해서 뭐 베풀고 이런 개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돈이 주는 진짜 즐거움은 돈을 바르게 쓸 때 나타난다. 돈을 바르게 쓰면 삶이 윤택해진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된다. 타인과 사회를 위해 돈을 써야 한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잊히지만 돈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오래 기억된다. 영원한 부자는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다. 2018년 포브스가 집계한 부자 순위에서 일본 내 17위인 2,93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9,643억 원, 재산가로 일본 최대 빠찡코 회사 마루한의 한창우 1931년생이네요. 한창우 회장은 차값이 아까워 차도 마시지 않는 구두쇠이다. 한 회장은 해외 출장을 다닐 때도 비서 없이 혼자 다닌다. 공항 호텔을 오갈 때도 공항 버스를 이용한다. 자신에게는 인색할 정도로 검약이 몸에 배어 있지만 기부할 때는 수백억 원을 후원금으로 내놓는다. 한 회장은 돈을 버는 건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건 예술이다. 좋은 예술이 영원히 남듯이 돈을 좋은 데 사용하면 그 돈의 가치는 계속 남게 된다고 말한다. 한 회장은 부자가 된 비결에 대해 뭐든지 남보다 2배 더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운도 따라야 한다. 지금 와서 보니 그 운이라는 게 내가 베푼 만큼 돌아왔다. 결국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고 말했다. 여기서 반전은 빠찡코 회사라는 건데 빠찡코 회사라. 모르겠습니다. 예.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죠. 제가 뭐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고. 999의 300금 역사를 읽다 보면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다. 그 중에 역관 홍순언 1530년에서 1598년의 일화가 압권이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 오죽하면 저기 드라마 상도에서도 나옵니다. 이분의 일화가. 상도에서는 마치 그 주인공이 베푼 것처럼 각색은 됐지만 이분의 일화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진 돈으로 한 여인을 도운 것이 왕조의 오랜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위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돈 쓰기의 백미가 아닐 수 없다. 여기저기에 기록도 많고 KBS 한국사전에서도 소개한 그 인물로 그 스토리가 소설보다 훨씬 소설적인 사실이다. 예, 저도 이 한국사전 요것도 봤습니다. 예, KBS. 홍순호는 역관으로는 드물게 광국 공신에 책훈되고 당문군으로 봉해진 인물이다.
서울 출신임에도 군으로 책봉된 것은 왕조의 골칫거리 종계변무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종계변무란 명나라의 대명회전에 태조 이성계의 세계가 잘못 기록된 것을 말한다. 대명회전의 조성국 주에 이성계가 고려의 권신 이인임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성계가 내왕씨 임금 우왕차왕 공양왕 석을 시해하고 나라를 차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조선 왕가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으나 매번 실패하다가 홍순언의 힘으로 해결되었던 것이다. 또한 홍순언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군사를 파견하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하여 나라를 구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홍순원이 역관의 신분으로 대신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명나라 대신 석성과의 인연 덕분이다. 이 인연이 기가 막힙니다. 예. 홍순원이 석성을 알게 된 계기가 드라마틱하다. 홍순원은 의기가 넘치는 대장부였다. 영경에 갔을 때 통주 청루에서 자태가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하룻밤 인연을 맺고자 했다. 소복 차림인 이 여인을 보고 연유를 묻자 여자가 말했다. 제 고향은 남쪽 절강입니다. 영경에서 벼슬하던 부모님이 연병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영구를 고향으로 응구할 돈이 없어서 부득이 제 몸을 팔러 나온 것입니다. 여인은 말을 마치고 목매어 울었다. 순원이 불쌍히 여겨 장사진의 비용을 물으니 300금이면 된다고 하였다. 접대용 공금 300금이 든 전대를 털어주고 끝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인이 순원의 성명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자 여인이 말했다. 대인께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첩 또한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성만 알려주고 나왔다. 훗날 여인은 예부 신랑 석성의 계실이 되었고, 석성은 순원의 의로움을 높이사 조선 사신을 볼 적마다 홍통관이 왔는지 꼭 물었다. 안돼, 안돼, 저리 가. 안돼, 안돼, 저리 가. 홍순원은 귀국한 뒤 횡령죄로 감옥에 갇혔다. 그동안 조선은 종계변무 때문에 10여 명의 사신을 보냈으나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 선조가 노하여 교지를 내렸다. 이것은 역관의 죄로다. 이번에도 정정을 하지 못하면 기필코 수석 역관의 목을 베리라. 그러자 가겠다는 역관이 없었다. 이에 역관들이 모여 홍순원은 살아서 옥문 밖으로 나올 가망이 없으니 우리가 빚진 돈을 갚아주고 그를 보내는 게 어떻겠소. 성공하면 살아날 것이고 죽는다 하더라도 한은 없을 것이오. 그 뜻을 알리니 순원이 당장에 허락하였다. 선조 갑신년에 1584년입니다. 순원이 황정욱을 수행하여 북경에 이르렀는데 석성과 부인이 조양문 밖에서 순원을 맞아 크게 연애를 베풀고 물었다. 동사는 이번에 무슨 일로 왔습니까? 순원이 사실대로 구하자 석성이 대답했다. 염려하지 마시오. 객관에 머무른 한 달 남짓해 요청한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으니 대명회전의 기록을 정정한 것은 석성의 공이 컸다. 순원은 돌아온 뒤에 광국 이등훈에 책훈되고 당릉군에 봉해졌다. 통문관지는 임진왜란 때 명이 파병한 것 또한 석성의 공이라고 적었다. 명의 조정은 형세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병부상서 석공이 홀로 군대를 파병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으니 우리가 사륙당하는 화를 면하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석공의 힘이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명이 파병한 것은 모두 석성 한 사람의 공이며 이는 홍순원이
한 여인에게 베푼 은혜를 베푼 데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에게 큰 은덕을 입었건만 나중에 심유경과 함께 죽음을 당한 것은 우리를 도와준 일로 죄책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석성은 죽음에 앞서 유씨 부인과 두 아들에게 조선으로 가라고 유언하였다. 그들이 오자 선조가 해주에 정착하게 하여 해주 석씨가 되었는데 병자호란 때 지리산으로 이주하여 현재 함양군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더 이상 뭐 덧붙일 게 별로 없는데, 이때 그 명나라의 황제가 만력제인가 그래요. 근데 만력제가 또 꿈에 계시를 받습니다. 조선에다 파병을 하라고. 네. 그래서 조선에다 그 파병을 하게 되죠. 그런 또 뭐랄까요, 우연이라면 우연, 뭐 그런 일도 겹치고, 뭐 죽으란 법은 없었나 봅니다, 조선에. 네. 자, 구두쇠 이덕유 청금을 쓰다. 이덕유는 중인으로 조선 제1의 갑부인데 민영휘 1852년에서 1935년보다 앞선다. 젊었을 때 1860년에 역관으로 북경에 가다가 유동에서 수레 청금사 죄인이라 쓰인 죄수를 보았다. 죄수는 공금 1000냥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것이다. 1000냥만 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말에 덕유가 싣고 가던 인삼 보따리를 풀어 그 돈을 내주었다. 구두쇠 이덕유가 청금을 쓴 것이다. 십수년 뒤에 다시 중국에 가는데 한 사람이 휘장을 쳐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덕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범인이 잡혀 1000냥을 되돌려받아 공의 돈을 갚으려 했지만 공이 오지 않아서 그 돈을 불려 큰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해마다 들어오는 소장료만 해도 보리와 기장이 만석이나 됩니다. 이것이 그 목록입니다.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어 바쳤다. 중국인은 예부터 대를 이어 은혜와 원한을 갚는 전통이 있다. 이리하여 덕유는 중국의 농장을 갖게 되었다. 덕유의 창고에는 마제은은 청의 은하라고 합니다. 마제은이 가득하여 임금이 중국에서 돈 쓸 일이 생기면 덕유의 어음을 받아 보냈다. 청나라 장사꾼들은 우리 임금의 어음보다 덕유의 어음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덕유는 지극히 검소하여 가마나 말을 타지 않고 작은 나귀를 타거나 걸어다녔다. 무명옷을 입었고 한 끼의 반찬값을 한 냥으로 한정하였다. 덕유는 음죽 현감에 임명되었지만 몇 달 뒤에 사퇴하고 돌아왔다. 벼슬하여 출세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오직 재산 모으는 것만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임금은 돈이 궁할 때마다 덕유를 불러 자비문에서 만났다. 민영환 가로 열고 1861년에서 1905년. 민영환이라는 분은 이제 을사늑약 때 자결을 했죠. 네, 을사늑약에 항의하며 민영환은 문을 닫아 걸고 찾아오는 손님을 거절했지만 이 음죽이 왔다고 하면 들어오게 하였다. 매천야록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의 곳곳에 이런 귀인들이 숨어 계시는군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1950년대의 프랑스는 하루 3프랑이면 처자를 부양할 수 있는 시대였다. 당시 파리로 입성한 대문호 뒤마 1802년에서 1870년 뒤마의 연수입이 50만 프랑이었으니 가히 왕후 못지않은 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만년에 그가 가진 것은 금화 한 잎과 몇 푼의 잔돈뿐이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말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은 50년 전에 내가 파리로 올 때 가지고 있던 돈과 같은 액수다. 50년 동안씩 컸었는데도 한 푼도 줄이지 않았다. 누가 날더러 낭비가 심하다 할 것인가? 영국의 록 가수 엘튼 존은 경의 자귀를 가진 사람이다. 30년 동안 2억 장 이상의 레코드 판매량을 기록한 그의 재산은 1억 6천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2,560억 원에 달했다. 스튜디오 엔지니어 출신의 미녀와 1984년 결혼했다가 3년 후 이혼하고 위자료로 1,000만 파운드, 160억 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1993년 미국 시애틀 타임스가 그의 돈 씀씀이를 다음과 같이 했었다. 각종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많이 내는 큰손으로 유명한 그는 20개월에 4,500만 파운드, 720억 원을 썼고 월 소비액이 200만 파운드, 32억 원, 월 평균 꽃값만 30만 파운드, 5억 원이었다. 꽃값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럼요. 나는 꽃을 좋아해요. 나는 돈을 남겨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혼자거든요. 나는 돈 쓰는 것을 좋아해요. 였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다. 낭비가는 낭비의 삶을 살고 검약가는 검약의 삶을 산다. 타고난 천품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낭비가는 낭비를 못하면 고통스럽다. 빚을 지며 분수에 맞지 않는 낭비가 문제이지 스스로 돈을 벌어 쓰는 사람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자선을 하던 물건을 사던 그 돈이 사회를 돌며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렇죠. 돈은 돌아야 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소득도 그런 연장성산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소득을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뭐 지역화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는 기간이 아주 짧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화폐로 지급을 하는 것도 물론 뭐 깡이나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이 돌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저축은 미덕이요 소비는 악덕으로 배운 우리 세대는 낭비를 악덕으로 혐오했다. 그러나 디마와 엘튼 존 그리고 소비가 필요합니다. 부자들이여 돈을 쓰시오라는 한국은행의 돈쓰기 캠페인을 보고 낭비와 저축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하나만을 고집하는 편벽성은 언제나 문제이다. 세상을 외골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동서고금을 대통하는 미덕은 역시 중요하다. 동감합니다. 예. 좀 빨리 읽어야 되겠네요. 시간도 9시가 다 돼가고. 돈 버는 비결. 경영학도로서 오랫동안 돈을 탐구해온 저자가 독자에게 제시하는 돈 버는 비결이다. 각자 형편에 맞게 적용하여 소원을 이뤄보기 바란다. 1. 품질 대비 가격, 가성비. 무엇이든 품질에 비해 가격이 싸야 한다. 2. 차별화. 차별화는 약간의 변화인데 그 효과는 엄청나다. 3. 정성, 디테일, 작은 차이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 4. 직원 우대, 직원을 최우선으로 대우해야 한다. 5. 끈기,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1. 품질 대비 가격, 가성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가로 추앙받는 헨리 포드 1863년에서 1947년. 헨리 포드의 경영 이념은 낮은 비용, 대량 생산, 싼 가격, 높은 임금이었다. 포드는 1908년 825달러였던 모델 T를 1925년에는 260달러까지 낮춰 1927년까지 총 1650만 대를 팔았다.
당시의 근로기준은 1일 9시간에서 10시간 노동, 산업평균 일당은 1.8에서 2.5달러였는데 포드는 8시간 노동에 일당 5달러의 기본임금을 지불했다. 포드의 모토는 가격은 낮게 임금은 높게였다. 1962년 44세의 샘 월튼은 아칸소 주 로저스에서 월마트를 창업했다. 23년 뒤에 1985년 그는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고, 월마트는 2002년 창업 40년 만에 세계의 최대 기업이 되었다. 그는 싸게 사고 높이 쌓아 비용을 줄여 싸게 파는 아주 단순한 전략으로 대성공을 이뤘다. 가격이 1달러일 때 1.2달러일 때보다 3배가 팔린다는 사실을 간파한 그는 어떻게 하면 물건의 가격을 싸게 매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다. 언제나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물건을 팔기 위해 진력했다. 저가임에도 비용을 줄여 항상 30%의 최저 이윤은 포함되어 있었다. 야나이 다다시 1949년 태생입니다. 유니클로 회장은 1984년 시로시마 후미진 곳에 1호점을 연 지 24년 만에 2008년 일본의 최고 부자가 되었다. 인간은 비교하며 구매한다. 비교의 근거를 앵커라 한다. 그는 가볍고 얇고 보온성이 좋은 방한복인 플리스를 기존 시장 가격 5천에서 1만엔에서 영화 한 편 관람가인 1,900엔으로 낮춰서 2,600만 장을 팔았다. 5천에서 1만엔이 앵커 가격이 되어 1,900엔은 공짜 또는 거저먹기라 생각하며 두세 벌을 산다. 스페인의 자라, 스웨덴의 H&M, 미국의 갭 등 패스트 패션 성공 기업들은 모두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상품으로 대성공을 이루었다. 쇼가키 야스히코 1946년생은 1973년 이탈리아 레스토랑 사이제리아를 오픈하고 시세보다 70% 싼 가격으로 일본 최고의 외식 업체로 만들었다. 스파게티 한 그릇 가격을 150에서 200엔 으로 내리자 하루 20명도 찾지 않던 식당에 600명이 몰려들었다. 일본 내 점포가 1000개가 넘고 정규직만 2000명이 넘는다. 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의 점포를 확장하고 있다. 그는 음식점으로 성공하려면 이 가격이라면 이 정도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가성비를 높이는 것이다. 돈 버는 비결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이다. 시장 경제 체제는 고객들에게 이익을 줘야 나도 승리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이다.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배종원 맞나요? 배종 이름이 잠시만요. 백종원 죄송합니다. 백종원이 생각이 나네요. 백종원이 과연 이런 가치로 일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조금 정보를 접했는데 그런 어떤 깊은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얄팍한 상술의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백종원에 열광했던 거는 사람들이 글쎄요 팬덤이 있겠죠. 있겠는데
썩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별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약간만 생각을 바꾸면 된다.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만 보지 말고 전후좌우를 돌아보며 궁리를 하라는 것이다. 연구개발 R&D는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입에서 불을 뿜고 중말을 타던 공마단의 청년 기 라리베르 라리베르테 1959년생이네요. 라리베르테가 12억 달러 2020년에 12억 달러의 갑부가 되었다. 그는 세계 포커 대회 4위의 도박사이며 1,000억 원을 기부한 자선가이다. 2009년 376억 원을 내고 우주여행을 다녀왔다. 서커스는 1980년대 캐나다에서도 사업으로 돈벌이가 안 된 지 오래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는 1984년 25살 때 고향 몬트리올의 단원 10여 명의 단출한 유랑극단 태양의 서커스를 조직했다. 그는 서커스의 서커스의 핵심 요소를 텐트, 광대, 고개로 보고 이 셋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앴다. 연극이나 뮤지컬처럼 스토리를 도입하고 춤, 체조, 음악, 의상, 무대, 디자인을 녹여 서커스를 재창조했다. 연극, 마임, 발레, 뮤지컬, 오페라 등 다른 공연 장르의 장점을 끌어들인 혁신이었다. 어른 관객이 들기 시작하면서 서커스가 고급스러운 종합예술로 거듭난 것이다. 서울 명동의 중국 음식점 사장이 된 안암동 중국집의 철가방 출신 번개 조태훈 1969년생이시네요. 조태훈의 배달 시절을 회고답니다. 그는 당시 많은 사무실에서 중국 음식점에 배달 주문 전화를 거는 사람은 대부분 여직원이었다. 어느 음식점에 주문할 것인가는 순전히 여직원 마음이다. 다른 음식점에서 병따개, 성냥 같은 판촉물을 돌리거나 군만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는 판타롱 스타킹을 여직원에게 슬그머니 건네주었다. 대만 제1의 부자 왕영경 1917년에서 2008년 포모사 회장은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다른 가게와 달리 쌀에 섞인 돌을 골라내어 판매하고 쌀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등의 차별화로 대만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정성 디테일 3. 정성 디테일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1%가 개선되면 시장 점유율은 몇 배의 차이로 나타난다. 상품을 비교할 때 1%의 차이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1% 우세를 근거로 상품을 선택한다. 결국 1%가 100%를 좌우하게 된다. 아주 작은 결함과 부주의로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입사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합격을 믿고 있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이유는 구겨진 이력서 때문이었다. 이력서도 잘못 관리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 그렇네요. 사소한 차이가 뜻밖의 행운을 만든다. 유리 가가린 1934년에서 1968년 이분 좀 일찍 돌아가셨군요. 유리 가가린은 1961년 4월 12일 구소련이 발사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의 우주 비행사이다. 발사 일주일 전 역사에 기록되길 원했던 20명의 후보자들에게 보스토크호에 타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가가리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우주선에 올랐다. 선발 책임자는 양말만 신은 가가린의 모습을 보고 그가 얼마나 우주선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고 믿음이 갔다고 회고했다. 소나기를 만난 노부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 백화점에 들어섰다.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한 젊은이가 의자를 가져와 비가 그칠 때까지 앉아 계세요 라고 했다. 백화점을 나서는 노부인의 손에 명함 한 장이 쥐어졌고 며칠 뒤 귀 백화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단 페리 씨가 모든 계약을 담당해야 합니다. 라는 조건으로 백화점 전체의 2년 매출액에 해당하는 주문서가 왔다. 노부인은 억만장자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였다. 22세의 말단 직원 페리는 그 백화점의 파트너가 되었다. 네, 좋은 교훈입니다. 주가 있습니다. 주 읽어보겠습니다. 한진그룹의 창업자 조중훈 1920년에서 2002년 조중훈 회장이 경인가도에서 차가 고장나 쩔쩔매는 미팔군 사령관 부인의 차를 손봐주고 그 인연으로 미팔군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용역을 맡았다. 나아가 월남전의 미군 군수물자 하역 등으로 이어져 큰돈을 벌어 대한항공을 인수하는 등 재벌 그룹으로 성장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운도 진짜 디테일과 정성에 따라간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네요. 자, 직원 우대. 고객을 최우선으로 세우는 대부분의 경영자들과 달리 직원을 고객과 주주보다 더 중시하는 경영자들이 있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1953년생이네요. 슐츠 회장은 우리 회사의 최우선 순위는 직원들이다. 그 다음이 고객이라는 경영신조를 가지고 있었다. 회사가 직원들을 잘 돌보면 직원들이 고객들을 잘 모시게 된다. 직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은 곧 무너진다. 직원이 행복하면 고객도 행복해진다. 직원이 고객을 잘 대하면 고객은 다시 올 것이고 사업은 번창하게 된다. 파리바게뜨 분당 정자점은 직원들을 주인처럼 대우한다. 신입 직원에게 직원 군무복이 아닌 점주 군무복을 입혔다. 점주 군무복을 입은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여 미스터리 쇼퍼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수차례 받는 등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1등 점포가 되었다. 1990년 단돈 $300로 시작해서 22년이 지난 2012년 현재 3천만 켤레의 신발을 팔아 연매출 202억 5천만 달러로 인도네시아 제1의 신발 왕이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가 된 KMK 글로벌 스포츠 그룹 송창근 1957년생이네요. 송창근 회장은 종업원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긴다. 송 회장은 종업원들이 오래오래 근무하고 많이 가져가고 더 기쁘게 하기 위해 항상 심혈을 기울였고 그에 보답하는 종업원들의 성심이 어울려 인도네시아 제1의 신발왕이 된 것이다. 건축물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다스 IT는 2000년 설립 이후 연 30%의 성장률로 창업 7년 만에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에 올랐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내 300만 개 중소 중견기업의 1등으로 인정받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이 1000대 1에 달한다. 이형우 대표 1960년생입니다. 대표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임직원의 행복에 두고 직원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참
우리나라에 저도 기업체들 많이 다닙니다. 예, 아무래도 화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이 기업은 직원들을 참 개차반으로 대하는구나. 아니면 이 기업은 아, 직원들에게 참 대우를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특징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예요. 예. 보면 뭐 엉망진창으로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일도 잘 못해요. 보면 일도 못하고 불친절하고 뭔가 일이 매끄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서 좀 신경 쓰는구나 하는 회사를 보면 직원들도 일에 정성을 다하고 또 친절하기도 하고 일도 매끄럽게 잘 돌아가서 시간 낭비 같은 것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만약에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지금 이 화면을 보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 끈기. 세상만사가 예상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와야 하는 장사나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야 성공에 이른다. 성공은 계속된 실패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성공은 내 노력의 1%만 보여줄 뿐이고 99%의 실패에서 나왔다.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1906년에서 1991년의 경험담이다. 실패하라. 그게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실패한 사람은 도전을 포기한 사람이다. 도전을 포기한 사람이다. 실패나 패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포기가 부끄러운 것이다. 개인재산 1조 6,486억 원, 2018년 기준의 부자 23위 장평순, 1951년생이네요. 교원그룹 회장은 배추 장사를 하다가 30대 초 학습지 업체에 입사하여 4개월 만에 판매왕에 오른 후 항상 최고였던 전설적 이익적인 영업의 거두다. 신입사원 시절 99번을 찾아가도 거절하던 사람이 100번째 가니까 사주더라고요. 99번 찾아가서 포기했다면 99번은 모두 버리는 거죠. 물이 섭씨 99도에서 100도를 넘어서야 끓지요. 목표를 세우고 끈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119전 120기 끝에 스타 배우로 우뚝 선 장혁, 1976년생이시네요. 장혁은 오디션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제 성격이 긍정적인데 12번, 13번 떨어지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내 길이 아닌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아, 나름대로와 이 정도면을 빼야 하는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차이를 메우기 시작했고 남이 원하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는 오디션에서 119번이나 떨어졌고 120번째에 붙었다. 나는 항상 청년의 실패를 흥미롭게 지켜본다. 그는 실패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낙담했는가? 물러섰는가? 아니면 더욱 용기를 북돋아 전진했는가? 이것으로 그의 생애는 결정되는 것이다. 이병철 회장이 젊어서 실패할 때마다 되새겼던 프로이센의 명장 몰트케, 1848년에서 1916년 몰트케 원수의 어록이다. 성공을 막는 가장 무서운 병은 쉽게 절망하는 버릇이다. 키에르 케고르 1813년에서 1855년의 말이다. 마스시다 고노스케 역시 이렇게 말했다.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무익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 1788년에서 1860년의 말이다. 예. 2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용이 좋았습니까? 뭔가 좀 우리 실생활에 딱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잠언 같은 말들이 많아서 좀 들을만 하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9시 15분이네요. 저는 이쯤에서 마치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 안녕히 주무십시오.